조국 사태의 최대 수혜자는 아마 자유한국당일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무너졌던 지지층을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헛발질을 하면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철야 집회에 참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숭이 임금님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공관 갑질의 상징적 인물을 영입하려다가 당내 반발을 보류했습니다. 보수의 품격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미래는 있는 걸까요? 자유한국당의 최근 움직임을 분석하고 앞날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승근 논설위원, 정유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유한국당 인재 영입 그리고 인적 쇄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1차 영입 인사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단 정규영 기자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사실 마이너스 점수를 줘야 맞지만 일단 20점 정도로 하겠습니다. 왜 20점이죠? 타이밍상 사실 인재 영입 발표를 하고 분위기를 전환할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아무리 못해도 50점은 사실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박찬주 전 육군대장 논란이 전부 다 까먹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마이너스를 주고 싶지만 그나마 지금 인재 영입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서 10점, 그리고 논란이 발생하고 어느 정도 수습하는 액션을 했다는 점에서 10점에서 20점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아주 박하게 주셨고요. 자, 신승근 논설위 몇 점 정도? 저도 박하게 주기는 싫지만 저도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게 인재 영입을 하려면 어떤 그 원칙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영입한 8명 보면 이게 세대 교체 열망도 전혀 안 들어 있고요. 네. 쇄신 정신도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이런 인재 영입을 왜 지금 했을까 이런 의문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뭐 정치적으로 패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점수를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교안 인재 영입 1호라고 알려졌던 박찬주 전 대장. 일단 오늘 보류했으면 언젠가 다시 영입을 한다는 건가요? 영입은 이미 된 상태이지만 네. 어느 정도의 쓰임새로 쓸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미 당에 들어와 있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류로 돼 있습니다. 박 전 대장은 문재인 정부 적폐몰이의 대표적 희생자고 평생 군인으로 산 훌륭한 분인데도 오해가 쌓여 있다. 대충 이런 게 지금 당 핵심 관계자들의 발언이거든요. 네. 사실은 보통은 이렇게 보류가 되면 사실상 퇴출된 거라고 봐야 되는 게 정치적으로 정상인 상황입니다만, 현재 한국당 상황에서는 이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여지를 좀 남긴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승근 의원, 일단 네. 보류시킨 건 잘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무조건 잘한 거라고 봐야죠. 뭐 박찬주 대장의 경우 실제로 공관갑질로 무리를 빚었고, 물론 박찬주 대장이나 그 자유한국당에선 뭐 적폐청산 자원에서 보복을 당했다. 그다음에 뭐 검찰이 일단 갑질이 아니라고 뭐 기소 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러지만 부인은 역시 뭐 소송 중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뭐 호출벨 착용, 골프장 줍기, 뭐 텃밭 이런 것들이 실제로 공정을 중시하는 젊은 층에게는 상당히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어요. 뭐 황 대표 스타일 확 구겼고 지도력 훼손됐지만 지금이라도 뭐 보류한 것이 잘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유경 기자, 오늘 영입된 인물들 어떤 사람들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아까도 뭐 쇄신도 보이지 않고 참신함도 없다고 했지만 기자들도 가장 궁금했던 게 도대체 이 인사의 코드가 뭐냐, 이런 거였는데요. 대체적으로 거론된 인사들을 보면 반문 인사, 정권 심판론을 띄울 수 있는 인사였던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부각시키려고 했던 코드가 희생자, 현 정부의 인사 피해자,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라인업을 쭉 보면 방금 말씀드린 박찬주 전 육군대장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진숙 MBC 전 기자, 여성 종군 기자로 명성을 날렸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김재철 전 사장 밑에서 보도공장하면서 세월호 보도라든지 뭐 공정성, 편파성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켰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정권 교체기에 국가보훈처로부터 BH 뜻이라며 사회를 종용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죠. 박근혜 정부에서 기념관장을 했던 분이죠. 그리고 이번에 박 전 대장과 함께 1차 발표 명단에서는 빠졌지만 안병길 전 부산일보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이 됐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사장 재직 시절에 부인 박아무개 씨가 부산 시의원 선거에, 그것도 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하면서 공정성 시비가 일자 사퇴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라인업이라면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신정남 소리원 보시기에 이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의 기준 같은 거 뭐라고 보십니까? 오늘 뭐 황 대표는 경제 관련 인재 영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안보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제가 볼 때 뭐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인재 영입은 뭐 대체로 대대적인 물갈이 의지를 보이거나 아니면 30, 40대로 뭐 세대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약점이 있는 자기의 약점을 보강하기 위한 반대파를 뭐 영입하다든가 이런 식인데 이런 메시지는 전혀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아까 정의원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보수파 인사 영입한 거다. 뭐 문재인 정부 반대쪽에 섰던 인사들 끌어안겠다. 이런 뭐 확실한 메시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동안에 언론에 좀 이름이 나오기로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 뭐 백종원, 또 이국종, 또 야구 선수 박찬호 희망상 이런 분들 이름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 영입이 잘 안 되는 건가요? 언젠가 영입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사실상 영입이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인재 영입 발표를 하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 인지도가 알려진 인물들은 되게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탤런트 김영철 씨 같은 경우도 네, 궁예 예. 연기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네, 거기도 이제 뭐 제안을 받은 적이 있지만 바로 거절했다, 정치의 뜻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좀 괜찮다 싶은 인물이 사실 왜 우리 당에 오겠느냐 하는 얘기까지 당 안에서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지금 박찬주 전 대장 때문에 더 악화되는 바람에 앞으로 2차, 3차 영입도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군요. 자, 인재를 이렇게 영입하면 기존의 인물들이 좀 자리를 비켜줘야 할 것 같은데요. 뭐 불출마 선언했던 김무성 의원 같은 분도 다시 출마할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이제 뭐 본인 입으로 어떻게 굳이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중진들을 중심으로 험지 출마론, 즉 수도권 출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뭐 영남 수도권이 험지인가요? 그렇죠. 영남 빼고는 다 험지다. 약간 이런 마인드인 그렇군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김무성 의원도 해당하자면 이쪽에 해당된 인물이 아닌가 합니다. 김 의원 본인은 바닥에서 헌신하겠다 이러면서 불출마 의지를 선언했는데 사실 수도권 출마가 뭐 꽃길이 아니라고 본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상 나중에 중진들이 대거 험지 출마론을 타고 수도권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렸던 한 토론회에서 각 정치 지도자급 인사들이 험지에 몸소 나가는 방안을 실행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을 출마하겠다는 얘기네요. 자, 또 궁금한 게 전 대표, 홍준표 전 의원, 또 김태호 전 경남지사 이런 분들 어떻습니까? 경남 창녕 출신의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창녕 출신이시고요. 네네. 그리고 거창 출신의 김태호 전 지사 두 분 다 거의 총선 출마가 유력 확실시 됩니다. 김 전 지사는 최근에 거창으로 전입 신고도 했고요. 홍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정리하는 정치를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또 거의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 전에 홍준표 대표는 자기가 했던 그 정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전에 했던 총파갑, 동대문을 이런 곳이 험지였다. 이미 나는 험지에 쌀 만큼 했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고향에서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대구에서 하고 싶다는 거죠? 그 전에 이제 대구에서 계속 하고 싶어 했는데 네. 지금 창녕 같은 경우에는 엄영수 의원이 재판을 받으면서 좀 어려워진 상황이고 또 네. 경쟁자가 조혜진 전 의원이 전 있는데 의원. 지금 복당 실청이 불어돼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향 창녕으로 돌리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신준근 네. 논설위원, 그 평가는 뭐 좀 미뤄두고요. 민주당에서는 초선 의원들 불출마 이런 뉴스도 이어지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불출마하겠다고 했다가 이렇게 다시 출마 쪽으로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어떤 이유 그렇죠. 같은 게 뭘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분석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제 확실한 주인이 없는 당에서 영남 보수 기득권의 힘이 큰 탓이라고 봅니다. 황 대표가 이제 등장 때보다는 당에서 상당히 힘을 받긴 했지만 그가 아직 당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볼 수 없고요. 그래서 뭐 홍준표, 김무성, 김태호 이런 의원들 영남의 주요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올드보이들이 뭐 총선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른바 친박 비박 개파 대립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친박 비박이 봉합하고 있는 듯하지만 감정의 골이 깊기 때문에 서로 누가 나와라 누가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봐요. 서로에게 뭐 책임을 떠넘기면서 물갈이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보호막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생겨난 이 착시 효과,
지지율 착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워낙 낮으니까 굳이 나가봐야 물갈이 욕구도 강한데 욕이나 먹고 당선되지 않겠다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는 적당히 묻어가면 당선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 지지율, 그다음에 광화문 집회 보니까 내가 나가도 충분히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이제 오히려 뭐 예전에 안 나가겠다고 했던 분들도 다시 그 의사를 걷어들이고 이러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지극히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예, 분석이신 것 같고요. 자, 궁금한 게요. 조윤경 기자, 자유한국당에서 청년들한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었죠. 대학에 뭐 지부를 설치한다. 청년 부대변인을 한 10명 정도 뭐 임명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청년층에 대한 구애 이건 성과가 좀 있습니까? 사실상 그런 액션을 좀 취하려고 노력은 했었고 네.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또 2030 젊은 청년 보수가 결국은 다른 여당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눈을 돌리면서 한국당을 봐주길 기대했었으나 이번 인재 영입으로 사실상 굉장히 말아먹었다 이런 표현을 방송에서 썼는지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망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당 홈페이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이제 누리집이라고 말하는데 홈페이지가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젊은 지지자들이 다 몰려와서 아주 그냥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선거할 생각이 있냐? 젊은 중도층 다 벗어난다. 갑질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인재 영입이다. 지지자들도 이럴 거고 뭐 당직자며 보좌진이며 당 내가 그야말로 거의 발칵 뒤집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 때문에 청년들이 마음이 좀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조국 사태 사실 분노했던 게 네. 뭐 조국 전 장관 본인도 있지만 그 부인이 뭐 사회 기득권층으로서의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와 사실 다른 사람이다 이런 걸 느끼게 해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박찬주 전 대장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엄마들의 마음으로 치면 자기 아들들에게 그리고 그렇죠. 청년들로 치면 내가 군에 있을 때 나를 괴롭혔던 이런 인물이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너무 싫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싫어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뻔하지 않겠습니다. 좀 구리고 후져 보인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조국 사태 거치면서 사실상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에게 뭐 해줬냐, 공정하지 않다. 뭐 민주당에도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분노했다고 자유한국당으로 가기에 자유한국당 좀 너무 구리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 중에 뭐 일배도 많고 여성 혐오자도 많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남북 대결주의 부추기고 보수 일색인 자유한국당 지지한다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떠들기 쉽지 않죠. 옮겨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불공정에 실망했다고 자유한국당에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자유한국당의 어떤 세대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 중진들이 좀 비켜달라 이런 용감한 초재선들 없나요? 사실 그런 목소리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당이 지난 20대 공천 때 초선들이 상당히 좀 나이가 많고 어느 정도 사회에서 좀 관록을 쌓은 분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오히려 초재선이 더 나이가 많은 경우도 있고 이게 꼭 세대로 이렇게 초선, 재선, 중진 이렇게 갈려있는 게 또 아닌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뭐 민주당에 비해서 또 당연히 정의당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30대, 40대 청년 정치인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어서 세대 교체론이 이렇게 나오기도 힘들고 또 초재선은 중진들에게, 중진들은 초재선에게 이렇게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나이를 보면 네. 50세 미만이 5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세대 교체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부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당 쇄신을 하려면 당대표나 지도부의 의지가 확고해야 되고 쇄신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그렇죠. 실제로 당대표가 주도해서 현역 의원들을 주저앉힐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황 대표가 지금 예전보다 지지율이 높고 초반보다는 당을 많이 장악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당내 주요 세력들에게 업혀가는 형국이거든요. 이런 황 대표가 갑자기 여론 지지율 좀 높아졌다고 현역 의원들한테 너 꿇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이것 때문에 다선 의원들 거물들 반발 무릅쓰면서 당에서 그런 전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여당이 아니라서 현역 의원들을 낙마시키더라도 뭐 정부 산하기관장이든지 이런 줄 자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갈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친박비박 반복도 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건 황 대표는 총선에 이기려면 단일 대우로 가야 되는데 그 낙마시키는 사람이 많고 많을수록 저항과 불협화음이 있을 거고 그럼 총선을 단일 대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적절히 봉합하고 뭐 사람들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형태 아니면 아주 일부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뭐 그대로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현역 의원들이 이제 공천 룰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은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패스트트랙 때문에 이제 수사를 받는 사람들한테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황교안 대표는 무슨 해당행위다 또 이런 발언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발언을 한 뒤에 황 대표가 비공개 회의 등에서 공천 룰에 대한 언급을 더 이상 하면 해당 행위로 뭐 당무감사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날려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직접 겨냥한 거는 직접 겨냥한 건 아니라고 오늘 또 재차 해명을 또 했습니다. 예. 그렇게 기사를 쓰지 말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 전반에 대한 경고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 지도부 간의 불협화음으로 보는 시선은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천 룰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만큼 굉장히 조심해달라 이런 주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자유한국당이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이름이 좀 긴데 이런 기구가 있죠. 여기 네. 활동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상진 위원장이 있는데 지난 7월 정도에 지도부에 보고를 했다고 해요. 당의 3대 비전, 몇 대 과제, 몇 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젊은 청년 정당으로서의 이미지 변화, 활력 제고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를 한 뒤에 사실은 활동이 없습니다. 공천 룰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기구라기보다는 어떤 비전과 그림을 그리는 기구로서의 기능을 요구를 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당 자체 공천 룰에 대한 언급을 사실 이렇게 꺼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약간 좀 지지부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신정론 네네. 선생님,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조국 장관 사퇴에 기여한 사람들한테 표창장도 주고요. 네네. 패스트트랙 수사대상자한테 이제 공정 가산점도 주겠다 이제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데 이 정치부 현장 취재 오래 하신 네. 언론인으로서 자, 이런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어이없죠. 민심을 잘못 해석한 오만의 극치고요. 그다음에 당내 역학관계도 잘 모르는 아마추어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일단 조국 장관 낙마 누가 시켰습니까? 뭐 표창장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 청문회에서 제대로 된 의혹 한번 제기한 적이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되려 민주당에서 금태섭 의원이 뭐 뼈아프게 지적한 것 이런 것들이 더 조국 장관한테는 가슴이 아팠을 것 같고요. 결국 공정성의 의문을 제기한 국민들이 조국 장관을 물러나게 한 거고요. 끊임없이 도덕적 파렴치범으로 만들었던 검찰, 보수 언론 이쪽이 공이 더 큰 겁니다. 표창장을 주려면 그쪽에 줘야죠. 당이 받을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공천 가산점 같은 경우는 특히 문제인데 국회법을 어긴 불법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건데 세상에 실제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는 제가 듣기로는 조폭밖에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거예요? 국민이 보기엔 당연히 꼴사납게 보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공천 가산점을 줬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고소고발 당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59명인가 60명이 되는데 그럼 자유한국당의 나머지 60명은 쇄신이나 물갈이 논란이 있을 때 가산점을 못 받으면 곧바로 자기 의원 배지를 잃는 것인데 이거를 도대체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당내 역학관계도 전혀 모르는 아마추어적 발상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정의입니다. 최근에 벌거숭이 임금님 예. 이 동영상 보셨습니까? 네,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봐야 되는 야당 출입 기자의 숙명이 예.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요. 굉장히 좀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사실 하던 얘기 자체는 사석에서 뭐 술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이라면 이제 정부를 비판하면서 하던 그런 술자리 농담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또 진지하게 또 어린이 동화 스타일로 만들어 놓으니까 굉장히 좀 난감하고 뭐라고 할까요? 좀 민망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자유한국당 내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내부에서는 왜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해서 이렇게 사달을 만들었느냐. 당장 비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속옷 차림에 뭐 은팔찌 뭐 이런 사실 애들이 보기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식의 영상이고 자기들끼리 뭐 재앙이니 뭐니 막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웃는 그런 영상인데 왜 굳이 이런 걸 해서 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리느냐. 그런 지적이 많이 문재인 나왔습니다. 대통령 모친 상당하면서 그 동영상 내렸죠? 그렇죠. 잠깐 내렸습니다. 네. 아, 그럼 다시 올립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역시 보류입니다. 한국당 스타일인데 일단 그렇군요. 내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정론 선생님 혹시 그 동영상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봤고 사설도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느낌이? 아니,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당 지도부가 만들라 이렇게 제정신 없이 그런 정도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누군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쪽에서 이런 영상, 뭐 옳은소리 가족이라는 캐릭터 만들 거 그러니까 덴마크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 채용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 경제 안보, 인사 이런 거 비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 오히려 그 뒤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거를 당 지도부가 모여서 실제로 영상을 받고 발표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이거 문제되겠다, 논란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야 멈춰라, 올리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황 대표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친근한 가족 캐릭터를 만들어준 거 한국 정당 사상 처음이다. 처음이죠. 네, 처음이죠.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상을 보고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신나고 자신들은 박수를 쳤겠지만 이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황교안 대표가 정광훈 목사 그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주최한 그 극우 집회에 가서 오랫동안 참석을 했는데 네. 황교안 대표가 거기 왜 갔다고 설명을 합니까? 이제 일단 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국민들의 분노에 함께하기 위해 나왔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당 차원에서 이런 집회를 꾸준히 하고 싶은 게 대표를 비롯한 대표의 의지이긴 한데 이 당 차원의 집회를 계속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비용이라든지 또 정무적인 판단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집회에 이런 식으로 참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 개인 자격으로들 많이 참석했다는데 네. 개인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도부랑 같이 갔는데 무슨 개인 자격인지 모르겠고요. 당 대표인 그 황교안 대표, 나경원 대표도 다 개인 자격으로 갔는데 특히 황 대표는 밤샘까지 했단 말인데 새벽까지 그렇죠.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나온 구호가 뭐냐면 문재인 몰아내자. 아주 간단하게 이거예요. 근데 합법적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데 제1야당의 대표가 개인적으로 참여한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황 대표가 마지못해서 그 연설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말조심은 했지만 이 약간 극우적인 종교 집회에서 나오는 문재인 끌어내리자 이게 본인이 정작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개인 자격이라는 걸로 적당히 물타기 하면서 헌정 유린 세력이다. 이런 비판을 피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박하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또 그 다음날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했어요.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게 굉장히 오랜만이죠. 네, 4년 만입니다. 2015년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참석한 뒤로 처음이었고요. 그 뒤에 한번 혁신위원장 유석준 혁신위원장이 2017년에 탄핵 이후에 찾았다가 쫓겨난 적은 있다고 해요. 네. 이번에 찾은 것은 보수 통합 행보의 일환이 아니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약간의 그런 향수를 자극하면서 지지자들을 이렇게 통합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또 배신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비판을 받았죠. 지지자들에게 강한 항의를 받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박정희 리더십을 강조하는 게 지금 이 시대하고 맞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황 대표도 시대 정신과 맞다고 생각했다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2019년인데 계엄, 유신, 긴급 조치로 국민들 억압하고 재벌 지원해서 경제 성장하던 시대 정신이 맞겠습니까? 더군다나 4차 산업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나 지지층만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총선 앞두고 그다음에 멀리 대선까지 본다면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 감싸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당장 총선에 대한애국당과 총선 두고 표 나눠 먹게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공화당이죠. 우리공화당이. 예. 네네. 그럼 추도식만 봤을 때도 박 전 대통령 배신했다. 열혈 지지자들은 이렇게 황교안 대표를 비난하지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황 대표한테는 시대 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총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황교안 리더십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내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리더십 논란이 계속 제기가 되니까 황 대표가 이 정도로 무너질 리더십이었으면 진짜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무마를 하긴 했는데 사실 당내는 굉장히 부글부글합니다. 특히 또 경험이 많은 의원들일수록 이거 정치 신인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한 것 아니냐, 정무 감각이 너무 부족하고 트렌드에도 뒤떨어져 있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공천 가산점 논란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면 좀 약간 다시 대표가 약간 덮어줘야 돼요. 원칙적인 차원의 얘기였고 공천루라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다음 날에 당을 위해 공헌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약간 지지한 듯한 발언을 했다가 그 다음 날 그걸 수습했단 말이에요. 공천룰과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언론 탓을 했어요. 언론이 나의 발언을 좀 다르게 해석했다. 근데 대표가 거기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지지한 듯한 발언을 하면 어떻게 해석될지 사실은 정치인들이라면 다 알아야 하고 다른 의원들은 다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을 하면서 이게 바로 황 대표가 아직 정치 신으로서 한계를 노출한 거 아니냐. 이번 인재 영입도 그렇고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요. 보수 통합의 의지도 과연 있는 것인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의원들이 좀 더 비판적이겠죠. 그렇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000표 이내 격전지였던 지난 총선에서 그런 곳이 워낙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의 흡수가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중도층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와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마치 지지층만 결집시키는 형태로 나아가는 이런 황 대표의 리더십에 굉장한 불안과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영남권 의원들이 네. 이 황교안 대표 귀를 막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왜 이렇게 리더십이 취약한지에 대한 원인 분석에 해당하는 건데요. 네. 신정근 선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측면이 당내 역학관계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황 대표가 굳이 귀를 막고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황 대표가 원래 그런 사람이다. 원래 저는 이렇게 그런 보고 사람이다. 싶습니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공안검사 출신이고 스스로 그걸 제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뭐 국가보안법 해설서도 쓰시고 그다음에 총리직 임명 때까지 사실상 별다른 어려움, 시련 없이 쭉쭉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가 귀를 막고 이렇다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누구보다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 적용에서 오래 권력 투쟁을 한 정치인들은 실제로 다음 총선이나 선거를 생각해서 뭐 형식적으로라도 공공의 선, 공익 또는 반대파 설득 이런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형식적 제스처를 해야 되는데 뭐 안온한 모범생으로 지낸 황 대표는 아직 그런 정치적 훈련이 안 돼서 이런 실수를 계속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본인한테 책임이 다 네네. 이런 네. 말씀이시고요. 조국 사태 때문에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올라갔습니다. 네네. 그게 오히려 이 황교안 대표한테 좀 이 독이 됐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도 좀 비판적으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독이 됐다 이러면 원래 잘하던 사람인데 이게 독이 돼서 더 나빠졌다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 뭐 아니면 또 덜 오만했는데 오만해졌다든가 덜 보수적이었는데 무지 보수적으로 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국 사태 전에 자유한국당이 내내 한 게 뭡니까? 국회 보이콧하고 장애 집회했고 그다음에 국회법 절차인 패스트트랙 막고 광주 민주화 진상규명법 출범도 막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만약에 당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다면 당대표나 원내대표 뭐 쫓겨날 수도 있겠다 이래서 더 쇄신하고 민심보듬기에서 나섰을 텐데 실제로 당 지지율이 오른 거 독이라고 보진 않고요. 좀 민심을 오판해서 조금 더 오만해지고 약간 더 보수적으로 더 됐다. 이 정도로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정유경 기자. 조국 사태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어떤 전략 같은 거 어떻게 가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정권 심판론이고요. 거기에 어떤 대안을 보여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와 안보 두 축으로 간다. 그래서 민부론, 민평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신승근 논설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정통 보수의 복귀와 사실 다름이 없거든요. 기존에 계속 해왔던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미 이 이미지는 한번 손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미 손상된 보수의 이미지를 어떻게 좀 바꿔나갈 것인지 그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당내 평가가 있습니다. 모 아무개 의원은 뭐 문재인 정부가 뭐 문제 있다. 거기까지 오케이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지금 사람들한테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면 과연 좋아하겠느냐 이렇게 한심해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든 이미지라도 기본적인 내용이 똑같다면 이미지라도 겉포장이라도 최신을 해야 되는데 인재영입 사태에서 보듯이 그런 얻을 수 있는 어떤 효과도 지금 사실상 반감된 상황이고요. 황 대표의 그 자체가 한계라는 지적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공안검사 출신의 보수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면. 그렇지만 또 대안이 없거든요. 황 대표 말고는 2인자가 없는데 그래서 더 보수 통합을 서두르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양한 2인자 풀을 채워서 좀 당의 활력을 가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랄까요? 신승근 의원 어떻게 네. 보세요? 어떤 전략을 쓸 것인지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어떤 네. 전략을 짜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제 생각엔 무슨 전략이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도 생각이 있으니까 네. 뭔가 지금 하는 거 아니 뭐 아닐까요? 가장 간편한 거는 반문재인 전선이겠죠. 그리고 네. 단기적으로 보면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무산 이게 최대의 전선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조국 논란을 계속 이어가고 싶겠지만 조국 논란은 이미 뭐 조국 장관 사퇴하고 부인 정경심 씨 구속되면서 사실상 사멸한 이슈거든요. 그럼 결국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당장 임박한 선거법, 그다음에 뭐 남북관계 파탄론, 경제 파탄론 이런 것으로 뭐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지지층을 모으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면 선거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나 피해야 하지만 실제로 지지층을 모으고 그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내세우고 포장을 하겠지만 본질은 반문재인, 경제 파탄, 남북관계 파탄론, 이것을 뭐 주요한 이슈 내지는 전술로 가져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예상을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약간 서글픈 생각이 드네요. 자,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 간단히 좀 해볼까요?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당내 평가 어떻습니까? 사실상 지금 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 전국의 책임자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데다가 최근 그 공천 가산점 발언 때문에 당 내에서도 입지가 굉장히 불리해졌죠. 임기가 12월에 끝나죠? 네, 12월 초 10일 정도, 10일 요 근처에 이제 선거가 원래는 1년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4월이 총선이다 보니까 임기를 자연스럽게 연장해서 가지 않겠느냐. 본인은 더 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뭐 임기 연장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요즘 좀 이렇게 당이 시끄럽고 리더십 논란이 나온 상황에서 좀 그 책임을 지고 좀 원내대표를 바꾸자는 얘기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능성은 대충 반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자, 신정근 논설위원, 나경원 의원 잘 아시죠? 네, 어떻습니까? 네. 저도 기존에 알던 나경원 의원하고 원내대표 나경원하고 너무 달라서 되게 좀 약간 개인적으로 충격도 받고 그랬는데요. 네. 그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연설문이나 발언을 보면서 진짜 궁금했던 게 있어요. 그 연설문 보면 대체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운동권식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열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패스트트랙 의원들 경찰 불출석하는 거 반독재 투쟁이다. 그다음에 조국 사태 집회 10월 혁명. 예, 10월 항쟁. 10월 항쟁. 예. 그 뭐 혁명으로 갈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과거 북미 회담은 신복풍이다. 이게 되게 과거의 운동권에서 이렇게 딱 규정해서 쓰는 용어들인데 누가 분명히 필경사 이른바 누군가 써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언어를 통해서 어쨌건 언론의 조명을 받고 계속 이슈가 되니까 이게 자신 것으로 체화돼서 결국 더 극단으로 흐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마음속에 분명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어차피 원내대표 12월 되면 끝나는데 여야 대립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전선이 더욱더 확대되면 원내대표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할 것 같고요. 좀 더 멀리 가보면 원내대표 하면 공천 떨어질 일 없을 거고 그다음에 다음 대선까지 생각하면 뭐 황 대표는 황 대표가 나서려고 하겠지만 뭐 나경원 원내대표도 분명히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네. 보수에게 소구하는 더 그 급진적인 정책 아니면 전술을 가지고 황 대표하고 경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른바 야권 통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거가 이제 다가오면서 보수 통합, 야권 네네. 통합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필요성은 무지 강한데요. 어쨌건 그 보수가 갈려서 특히 이른바 친박의 표, 그다음에 영남 보수표를 만약에 수도권 같은데 뭐 1000표 단위로 이렇게 승부가 갈리는 데서 그 표가 다른 당으로 간다. 같은 보수표에서 갈린다고 하면 뭐 필패할 게 뻔하기 때문에 반드시 모이려고는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각 주체들, 각 당을 이끌고 있는 주체들의 정치적 이해, 미래를 보면 이게 선뜻 가능할까? 물론 뭐 자유한국당이 대폭적으로 양보해서 뭐 1대1 통합하자 아니면 뭐 너네 공천권 30% 줄 테니까 하자. 이렇게 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과연 그럴 수 있는지 그래서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렇군요. 네. 야권 통합을 한다면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겠죠. 제가 자유한국당을 출입하다 보니까 대체로 기대하기는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공화당은 이미 뭐 대안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의원들이 많고요. 네. 결국은 이제 뭐 유승민 전 대표 같은 지금 뭐 변혁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한국당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수의 빅텐트가 한국당 중심으로 세워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현주 의원 현재 무소속이죠. 네. 이현주 의원도 자유한국당으로 합류하게 될까요? 뭐 사석에서 보면 거의 뭐 자유한국당의 예비 상비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만은 결국 그런 보수의 빅텐트가 세워진다면 당연히 합류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뭐 반대 여론은 별로 없나 보죠. 크게 그렇게 뭐 하는 일이 없습니다. 약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한테 간단한 답변을 좀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유승민, 네. 안철수 이런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엔
유승민 의원을 잘 아는데 쭉 보면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뛰쳐나온 것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밑으로 지금 당장 들어간다 이런 생각은 안 할 것이고요. 본인이 개혁 세력의 주체, 새로운 그러니까 개혁 보수의 주체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총선이 임박하면 아마 마음이 좀 달라질 겁니다. 총선이면 대구에서 이대로 당선될 수 있을까? 이 간판 달고 그러면 결국 자유한국당 자장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요. 최근 그 유승민 의원 인터뷰 보면 내가 공수처법, 선거법 반드시 맞고 탈당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몸값을 좀 올리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 의원은 뭐 미국 가 계신데 아직 잘 모르겠고요. 이게 네. 뭐 손학규 대표 싫고 그렇지만 유승민 의원처럼 자유한국당으로 선택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자기 세력만 좀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총선 패스하고 다음 대선을 보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자, 정유현 기자, 자유한국당 이른바 그 관측통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유승민, 안철수. 대체로 뭐 신논설위원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유승민 의원은 결국 한국당 쪽으로 합류할 것이다. 네, 어느 정도는 끌려올 수밖에 없다.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 유승민 의원 주변에 이제 소위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분들이 이제 또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약간 마음이 조급해질 것이고 또 유 의원도 이분들을 정치적으로 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어느 정도 좀 약간 숙이고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온다고들 보나요? 그건 약간 미지수인데요. 한국당에서는 당연히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안철수가 아직도 갖고 있는 중도 보수의 이미지가 한국당에 뭐 도움이 되면 되지 마이너스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안철수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당했고요. 또 지난 지방선거 참패했고 물론 그 전에 대선도 졌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좀 뭔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별로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치를 좀 퇴행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는데요. 자, 이런 평가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조윤경 기자. 한숨 쉬지 마시고. 네. 진짜 야당도 여당도 다 지금 너무 서로 자꾸 누가 더 못하는지의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야당이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실수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당도 또 잘하고 있다고 보기엔 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야당 쪽에서는 여당이 저렇게 실수를 한 것은 지금 이제 조국 사태 이후로 이른바 좀 하락세를 걷고 있었으니까 실수한 것은 우리가 너무 못해서 방심시킨 덕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둘 다 지금 너무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근 의원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기대보다 상당히 큰 실망을 갖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뭐 데이터들이 나왔지만 보면 뭐 법 통과율 30%도 안 되고 한 14,000건 법이 그대로 방치됐다고 하는데 그건 뭐 옛날 국회도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국회와 이번 국회가 다른 거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전혀 안 난다는 겁니다. 특히 초재선들. 과거에는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나섰고 정치 개혁을 위해서 뭔가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제 기억에는 뭐 삼성과징금이나 유치원 3법 이런 건 박용진 의원 등 아주 극소수 몇몇을 빼면 실제로 초재선 의원들이 존재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운데 이게 뭐 정치에 활력 불어넣고 새 정치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이게 소명으로 국회의원이 아니라 직업적 국회의원들이 많았던 거. 그래서 뭐 여야 이건 공이 떠나서 비판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일당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거 지금 점치기 어려운데요. 말 잘못했다가 욕 많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전망이 틀릴 수도 있고요. 네. 저는 이게 어차피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법에 따라서 판세가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제도로 선거를 치르진 않는다고 보여지니까 섣불리 전망할 수는 없을 거고요. 다만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뭐 비슷비슷하게 갖고 갈 것 같고요. 오히려 군소정당들이 좀 약진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이른바 법녀라고 하는 쪽이 좀 많을 것 같고 뭐 표로는 민주당보다 자유한국당이 더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표로. 자, 마지막으로 반정치주의 또는 정치 혐오가 좀 너무 극심해서 문제가 있고요. 20대 국회도 이제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윤경 기자. 사실 뭐 정치 혐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국민들의 관심 그리고 특히 젊은 청년들의 관심이야말로 사실 뭐 뻔한 답 같지만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인재 영입에서 보듯이 젊은 보수 지지자들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더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한국당도 지금 한 발 물러선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약간 어떤 현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 쟤들이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화가 나더라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변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계속 관심을 갖는 것이 좀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신승근 논설님 정치부 기자 아주 오래 하셨는데 자, 우리 유권자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똑같이 공자님 말씀 같지만 일단 뭐 유권자들 투표 잘해서 좋은 의원 뽑는 게 기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정치부 기자 하면서 아쉬운 게 언론이나 일반 사람들은 그냥 뭐 정치인을 술안주처럼 욕하지만 실제로 그 개인들을 보면 역량도 뛰어나고 그 이 사회의 어떤 직업군보다 뭐 형식적으로 아니면 자기가 선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공익을 항상 생각하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 의원들 중에 잘하는 사람들은 잘한다고 해주고 선거에서 반드시 재당선 시켜주고 그렇지만 기대에 못 미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의원들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이런 유권자들의 선택이 뭐 가장 크게 정치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정치 욕하지 말고 참여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여해서 바꾸자. 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자, 신승근 논설위원, 정윤경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한국당 쇄신 없이 반문 정서에만 기댄 꼼수로는 미래 없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얼마 전까지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과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스스로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국 사태가 터진 뒤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2달 동안 자유한국당 의원들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 지지도가 오르기 시작했고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낙관론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던 의원들은 다시 출마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보수 통합론도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 사퇴에 기여한 의원들에게 표창장을 줬다가 당원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조국 사태가 자유한국당 혁신과 통합을 오히려 가로막는 독약이 된 것입니다.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정치 분야만큼 세옹지마가 많은 곳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혁신과 통합, 정치 복원에 나서주기를 기대합니다. 한겨레 라이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